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시간, 첫 타임임에도 발표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주정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IDC 심리스 HDFS, IDC의 한계를 넘어 도달한 데이터 통합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 오늘 발표에 참석해 주신 분들은 이제 하둡이나 HDFS에 대해서 사용해 보신 경험이나 혹은 운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HDFS가 여느 시스템들이 다 그러하듯 나름대로의 단점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운영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저희가 발견한 IDC 레벨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그 한계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왜 이 작업을 시작을 했는지 문제 제기를 배경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기존에도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이 있는데 어떤 해결 방법이 있고 그 한계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오늘의 본론이 되는 IDC 심리스 HDFS를 어떻게 구성하고 동작하는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 적용에 따른 이제 사용성 및 정량적인 성과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발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배경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왜 이 작업을 시작을 했는가, 어떤 IDC 레벨에서의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C3라고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C3는 이제 단 이전에 있던 데뷔에 이제 꾸준히 참석해주신 분들이라면 조금 들어보신 적이 있을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C3는 네이버 내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용 멀티 테넌트 하둡 클러스터 서비스를 의미를 하고요. 네, 저는 그 C3 팀의 데브옵스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데뷔 2016년부터 21년도까지 꾸준하게 참석을 해서 대규모 하둡 클러스터 운영 노하우 및 패치 내역을 공유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이 서비스는 2025년도에도 성황리에 서비스가 되고 있고 현재는 약 물리장비 한 18,000대, 사용자 계정 약 4,200개가 넘는 대규모 사내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18,000대가 넘는 이 장비가 하나의 클러스터, 하나의 IDC에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IDC 내에서 상면 수급에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고요. 하둡의 스케일러빌리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하나의 클러스터가 약 워커노드 6,000대에서 한 8,000대 정도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평촌, 판교, 세종 세 군데의 IDC에 나누어서 각각 클러스터를 구축을 해 두었습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사용자분들이나 혹은 조직이 저희에게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주시면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여러 클러스터 상황들을 살펴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는 클러스터 쪽으로 사용을 하시도록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사용자는 자기에게 할당받은 클러스터에다가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 작업을 제출을 하겠죠. 그래서 ELT나 ETL이나 데이터 프로세싱 작업들을 처리를 하실 텐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컴퓨팅은 보통 이 안으로 대표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게 되고요. 스토리지는 이제 HDFS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분산 컴퓨팅의 특성상 이 과정에서 이제 I/O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 I/O는 디스크 I/O뿐만 아니라 이제 네트워크 I/O를 유발을 하게 될 거고요. 근데 이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하는 걸 굳이 C3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에 계시는 하둡 서비스를 써보신 분들도 크게 고려해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컴퓨팅을 관장하고 있는 노드 매니저가 위치한 장비랑 데이터 노드가 위치한 장비가 보통 한 IDC 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트래픽은 IDC 내의 트래픽이 되니까 보통 IDC는 네트워크 가용량을 빵빵하게 세팅을 해두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분들도 이 부분을 사용하실 때 크게 신경 써보신 적이 없을 거고 저희도 운영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터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사용자분들이 자신한테 할당된 IDC를 사용할 때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 데이터 사일로 문제와 디자스터 리커버리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먼저 데이터 사일로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사용자분들이 이제 C3를 점점 많이 사용해 주시고 고도화됨에 따라서 내 데이터, 내 조직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의 데이터도 함께 조회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검색에 있는 로그하고 네이버 쇼핑에 있는 로그를 조인을 해서 검색에서부터 쇼핑으로 유입되는 사용자 수 같은 걸 조회해보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때 네이버 검색 로그와 쇼핑 로그가 운이 좋게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 IDC 내에 배치된다고 한다면 기존과 똑같이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사용을 하셔도 IDC 내에서만 트래픽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운이 나쁘게 검색의 로그는 평촌 IDC에 있고 쇼핑의 로그는 판교 IDC에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 판교 IDC에 작업을 제출해서 두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접근하려고 한다면 평촌에 있는 검색 로그 데이터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IDC 간 트래픽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이 IDC 간 트래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제 그 IDC 내에 있는 앞서 설명드린 그 네트워크 인프라와는 달리 IDC와 IDC 간에는 지리적으로 좀 거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보통 데이터 센터 인터커넥트 DCI라고 하는 네트워크 망을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 DCI는 지리적인 이제 거리상 보통 IDC 내에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보다는 가용량이 적게 상설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또 거리가 멀기 때문에 레이턴시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근데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판교에 제출된 작업이 평촌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하다가 이 DCI 트래픽을 너무 많이 유발시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DCI 자원이 포화가 되면서 관련된 C3 서비스는 일단 바로 지연이 되면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같은 IDC 망을 쓰고 있는 네이버의 다른 서비스들도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그로 인해서 다른 네이버 서비스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큰 문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논리적으로는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내부에선 운영하다가 뭐 스팍 익스큐터 많이 필요도 없어 한 400개 정도가 잘 파티션된 데이터 일시 접근하다가 이런 문제 일으킨 적이 있고요. 뭐 스팍 외에도 트리노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장애를 일으킬 뻔한 적이 있습니다. 네, 디제스터 리커버리 대응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22년도에 판교 IDC 화재 사태나 올해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만 봐도 이제 물리적인 이슈로 IDC에 장애가 발생하는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되었죠. 네, C3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3개의 IDC에 나눠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니 하나의 IDC가 불능이 되어도 나머지 IDC에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평촌 IDC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평촌 IDC를 본진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사용자분들은 데이터하고 작업이 그대로 바로 소실되게 되겠죠. 그러면 그와 연관된 서비스 작업들도 업데이트가 안 되던가 장애가 발생하던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하루아침에 생긴 것도 아니고 기존에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사일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IDC 간 복사나 듀얼라이트를 그냥 가이드 드리고 있었어요.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잘 선별을 해서 DistCP를 통해서 이제 필요한 IDC에 복사를 해두는 거죠. 이때 이제 DistCP 툴이 복사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스루풋의 이제 가용량을 이제 최대량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제 개별 복사의 IDC 간 발생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혹은 이제 라이트 시점에 애초에 모든 필요한 IDC의 네임스페이스에다가 다 기록을 해놔도 되겠죠. 그렇게 듀얼 라이트 방식을 다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찌 되었던 간에 이제 한 번에 줘야 할 데이터들이 모두 한 IDC에 모이기만 한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DR 문제의 대응을 위해서도 앞서 설명드린 3개의 클러스터 중에서 세종 IDC에 구축된 클러스터를 이제 DR 대응 목적의 특수 목적 클러스터로 구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각 서비스 담당자분이 서비스 복구에 필요한 필수적인 데이터를 이제 보통 주기적으로 이게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DistCP를 통해서 세종 IDC에 백업을 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다가 실제 IDC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백업되어 있는 세종 IDC에 있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작업을 제출하여 서비스를 복구하도록 가이드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방법들 두 가지 모두 현재 잘 사용되고 있고 뭐 나름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 방법이긴 한데요. 한계점은 일단 명확하죠. 일단 모든 게 다 사용자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데이터를 잘 복사해 두셔야 되고요. 제대로 복사해 놓지 않거나 뭐 기록을 안 해놓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특히 DR 문제에 있어서는 이 백업 데이터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IDC 장애 나기 전까지는 본 서비스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 담당자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놓치고 계시다가 실제 IDC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본 데이터가 백업 데이터가 없거나 혹은 이제 너무 과거 데이터거나 해서 이제 복구를 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관리 오버헤드도 증가를 하는데요. 내용적으로는 같은 거지만 어쨌든 서로 다른 두 개의 파일을 서로 다른 네임스페이스에다 복사를 해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각각 객체마다 이제 권한 관리나 오디시나 메타 테이블 같은 거를 다 만들어줘야 되고 그걸 잘 동기화시켜줘야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이슈가 없겠죠. 근데 이제 모종의 이유로 데이터가 서로 안 맞거나 혹은 이 메타데이터가 안 맞거나 하게 되면은 작업을 제출했을 때 실패했거나 혹은 서로 이제 다른 IDC에 제출한 작업이 결과가 맞지 않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오버헤드가 증가를 합니다. 앞서서 DistCP 툴이 네트워크 복사에 사용되는 트래픽을 제어가 가능하다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만약 이런 DistCP 작업을 동시에 사용자가 여러 개 제출하게 되면 각각은 통제가 되는데 이 총 IDC 간에 발생하는 트래픽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또 사용자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셔서 잘못된 설정을 하거나 너무 과도한 트래픽 리밋을 걸 경우에는 여전히 DCI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장애를 유발시키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 개발한 IDC 심리스 HDF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본론이 될 텐데요. 먼저 저희가 설계할 때 어떠한 부분들을 고려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뭐 바닥부터 다 개발한 건 아니에요. HDFS가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차용을 했는지 한번 리마인드 해볼 거고요. 실제로 어떤 부분을 저희가 구현을 해서 IDC 간 데이터 동기화와 트래픽 컨트롤 부분을 지원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 고려 포인트들은 저희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 잡았습니다. IDC 레벨의 고가용성, IDC 간 트래픽 컨트롤, 운영 편의성인데요. 이제 IDC 레벨에서의 고가용성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DR을 고려했기 때문에 특정 IDC가 날아간다고 해도 이제 HDFS 서비스가 이어져야 되고, 거기에 속한 모든 파일들은 장애가 안 난 다른 IDC에서 접근이 가능해야 되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필수 요건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DCI 장애 나는 거 한번 봤으니까 뭐 어떻게든 간에 IDC 간 트래픽 컨트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넣어야 되고, 구현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불필요한 IDC 간 트래픽은 안 만들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게 당연히 기본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트래픽 컨트롤을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는 이제 오퍼레이션의 성능을 조금 희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트래픽 컨트롤이 되더라도 기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단일 IDC의 HDFS 클러스터에 비해서 성능이 너무 저하되면 사용자들이 선택을 안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맨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요 성능이 최대한 10% 정도만 뭐 이내로 감소되면서 이제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설계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운영 편의성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 트래픽 컨트롤이랑 동기화를 어느 부분에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HDFS로 보면은 마스터 노드인 네임 노드에서 구현할 수도 있겠고, 워커 노드인 데이터 노드에서 구현할 수도 있겠고, 클라이언트에서 구현할 수 있을 건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마스터 노드인 네임 노드에서 구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구현이 되게 되면 뭐 어떤 부분에서는 좀 직관적일 수도 있긴 한데요. 무조건 저희가 패치해 주신 클라이언트를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제약점이 걸리게 돼요. 근데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혹시라도 이제 저희가 패치하지 않은 하드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통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배제가 되었고요. 데이터 노드로 통제를 하게 될 경우 서로 수많은 이제 데이터 노드 인스턴스 간에 사용하는 스루풋에 대해서 이제 막 동기화하는 이슈가 그 형태로 구현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약간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데이터 노드를 배제를 했는데요. 만약 모종 이유로 저희가 구현했는데 좀 버그가 있으면 이거 다 저희는 라이브 서비스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하나도 영향 주지 않고 전부 다 롤링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근데 10,000대 넘거든요. 그거 업그레이드 하려면 몇 달 걸리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네임 노드 레벨에서 구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계를 했습니다. 저 요 세 가지 파트 중에서요, IDC 간 트래픽 컨트롤 부분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트래픽 컨트롤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는 오퍼레이션의 성능을 좀 제한한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요. HDFS는 스토리지 시스템이니까 리드 오퍼레이션, 라이트 오퍼레이션 뭐 둘 중에 하나 통제를 하든 아니면 둘 다 통제를 하든 해야 되겠죠. 뭐 어떤 오퍼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이 사용성 측면에서 좀 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보아온 데이터 엔지니어링 작업들은 그 특성상 이제 일반적으로 리드 오퍼레이션이 더 대량의 I/O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그냥 저희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세계에 기인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뜬금없지만 제가 빵집을 운영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0월 1일에 매출 데이터는 10월 1일 혹은 늦어도 뭐 그 다음날 기입을 하겠죠. 10월 2일 매출 데이터는 10월 2일날 기입을 할 거고요. 이처럼 라이트가 발생할 때는 보통 시간에 의해서 데이터가 쪼개져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로 인해서 오퍼레이션이 이제 유발하는 I/O의 양이 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발표하는 시점에서 11월이 되었으니까 제가 이 10월에 총괄 매출을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리드 오퍼레이션 측면에서는 그런 제약이 없죠. 한 번에 데이터를 왁 조회를 해서 평균값을 조회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리드 오퍼레이션이 더 많은 I/O를 유발을 하고 더 긴 작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드 오퍼레이션의 성능 제약을 걸게 될 경우 사용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뭐 10초짜리 작업이 20초가 되는 거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뭐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작업이 뭐 2-4시간, 4시간으로 늘어나는 거는 좀 많이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이제 생각하시기에 따라서는 그거는 뭐 너희 네이버 클러스터의 패턴이고 우리 패턴은 뭐 라이트 오퍼레이션이 더 많은 작업 패턴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작업이 어떤 게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엔 보통 아카이빙성 작업이에요. 라이트 오퍼레이션을 많이 해놓고 리드는 이제 미래의 어떤 시점에 내가 일부분을 접근하겠다라는 형태의 작업 패턴이 될 텐데요. 이 아카이빙성 작업은 그 미래에 언젠가 액세스하는 시점 전에만 IDC 동기화가 돼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스루풋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도 크게 사용성 측면에서 저하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부분을 한 번 더 리프레이징을 해보면요. 트래픽 컨트롤 할 때 리드 오퍼레이션은 성능 저하 안 발생했으면 좋겠다. 라이트 오퍼레이션의 성능 저하를 차라리 유발을 하겠다. 근데 그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한 10% 정도만 저하가 발생했으면 좋겠다. 라는 포인트를 두고 설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요 세 가지 이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이 중에서 가장 쉬운 거, IDC 레벨에서의 고가용성, 특히 HDFS가 IDC 장애나도 어떻게 서비스하게 될 건가라는 거를 살펴볼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냥 데몬들을 전부 다 IDC N중화해서 배치를 하면 됩니다. 특히 HDFS의 마스터성인 이제 네임노드, 저널로드, 주키퍼 이 세 가지는 IDC N중화 되어야 하고요. 특히 주키퍼하고 저널로드는 쿼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3개의 인스턴스가 강제가 돼서 IDC 3중화를 최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IDC 하나가 장애가 나더라도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되고요. 데이터 노드는 뭐 편하신 대로 배치해 주시면 되는데 이 과제의 특성상 최소 이제 IDC 2개는 배치를 해놔야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가 흩뿌려지기 원하는 IDC에 원하시는 만큼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 외에도 저희는 이제 녹스나 뭐 레인저 같은 마스터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들의 특징은 이제 액티브 방식이라는 데 있죠. 어느 인스턴스로 접근해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서비스들은 이제 로드 밸런서를 앞에 붙여서 엔트리 포인트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HA도 해주고 뭐 로드 밸런싱도 해주고 하는데 이때 구성을 할 때 이제 라운드 로빈 로드 밸런서가 아니라 GSLB 로드 밸런서를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녹스 엔트리에 접근을 하는데 IDC A에서 접근하면 IDC A에 있는 녹스로 라우팅이 되고요. IDC B에서 접근하면 IDC B에 있는 녹스로 라우팅이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 서비스를 접근할 때도 가능하면 불필요한 IDC 간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구성적인 측면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로 HDFS 오퍼레이션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 건데요. 앞서서 조금 이거 다 아시는 분들이 다 아시는 부분들이겠지만 HDFS가 기존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가볍게 살펴볼게요. HDFS의 파일, 정확하게 하나의 블럭은 이제 서로 다른 복사본으로 배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데이터 노드에 배치가 될 거고요. 기본 구현으로는 3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이 과정에서 임의의 데이터 노드 한 2개 정도가 실패를 하더라도 나머지 데이터 노드에 저장된 복사본을 통해서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죠. 이를 통해서 폴트 톨러런스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3개의 복사본이 배치된 데이터 노드가 운이 나쁘게 물리적으로 하나의 렉에 배치되어 있다가 뭐 전기가 나가거나 네트워크가 나가거나 하면 갑자기 이 파일을 잃어버리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HDFS는 렉 어웨어니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운영진이 이제 데이터 노드의 각각 렉 정보를 저렇게 뭐 /leg1, /leg2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주면 네임 노드가 이 부분을 인지를 해서 이제 모든 복사본이 하나의 렉에 안 몰리게 배치를 해주죠. 그래서 기본 구현으로는 2개의 복사본까지는 같은 렉에, 이제 나머지 하나는 다른 렉에 배치하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를 넘어서는 복사본에 대해서는 랜덤 데이터 노드에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HDFS의 라이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클라이언트가 파일을 쓰고 싶다고 네임 노드한테 요청을 하면 어떤 데이터 노드들의 복사본을 배치하라 라고 전달을 받게 되고요.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적으로 가장 가까운 데이터 노드에 연결을 맺게 되고, 첫 번째 데이터 노드가 두 번째 데이터 노드, 두 번째 데이터 노드가 세 번째 데이터 노드로 파이프라인을 연결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첫 번째 데이터 노드로 데이터를 전달하면 릴레이, 그래서 마지막 데이터 노드가 데이터를 수신하면 역방향으로 액을 전달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최종적으로 액을 받으면 이제 라이트 오퍼레이션이 완료가 되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모종의 이유로 데이터 노드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혹시 이제 배치할 수가 없거나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설정, 제가 알기로는 저 설정값 기본값이 1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소 1개의 데이터 노드에만 복사본이 배치되면 라이트 오퍼레이션 자체는 성공한 것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자란 복사본은 이제 향후에 네임 노드가 이제 그 복구 스케줄링을 해서 새로운 복사본을 만들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대부분 아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은 쓰고 계신 분들만 아실 수도 있는데, 기존 HDFS 하드비랑 같이 사용할 경우에 렉 어웨어니스 정보를 잘 기술해놨다면 트래픽 옵티마이제이션 기능도 동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특정 HDFS 파일이 데이터 노드 1, 2, 3의 복사본이 배치되어 있는데 렉 정보가 leg1, leg2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 이제 같은 클러스터에 있는 얀의 작업이 제출이 돼서 leg1에 있는 노드 매니저의 작업이 이 파일을 접근하려고 한다면 이 leg1의 입장에서는 같은 leg1에 있는 데이터 노드 1이나 데이터 노드 2가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네임 노드가 이쪽을 먼저 접근하도록 가이드를 주게 되고요. 동시에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leg 2번에 있는 노드 매니저에서 작업에서 파일을 접근하려고 한다면 같은 타이밍에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leg 2에 있는
데이터 노드 3에 있는 복사본이 더 가깝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더 잘 쓸 수 있도록 HDFS가 기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본 HDFS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IDC 심리스 HDFS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 다른 IDC에 속한 데이터 노드를 하나의 네임스페이스로 묶어낼 건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IDC 간 데이터 동기화와 트래픽 컨트롤을 어떻게 구현했느냐가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후로는 이제 장표에서 전부 IDC가 두 개 등장할 거예요. IDC A하고 B가 등장을 할 텐데 이 두 개로 기술을 해놓은 거는 그냥 그 장표 공간이 부족해서 두 개를 해놓은 거고 3개, 4개, 5개 임의로 확장해서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때는 저희는 복사본 개수를 IDC 당 2개로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제에서는 4개 복사본을 배치해야 되는 거죠. IDC A에 있는 데이터 노드에 2개, IDC B에 있는 데이터 노드 2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실제 구현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면 렉어웨어니스 기능을 그냥 확장을 하면 돼요. 기존에는 뭐 렉 2번이면 슬래시 렉 2 이렇게만 기술했으면 2뎁스로 만들어서 IDC A에 있는 렉 2번 장비는 슬래시 A 슬래시 렉 2, IDC B에 있는 렉 4번 장비는 슬래시 B 슬래시 렉 4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게 되고요. 네임 노드가 이 정보들을 이해를 해서 IDC마다 복사본을 배치할 수 있게 요 블럭 배치를 담당하는 블럭 플레이스먼트 폴리시를 새로 구현하여 적용을 했습니다. 자, 요렇게 배치본이 각각 IDC마다 배치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리드 오퍼레이션이 어떻게 동작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앞서서 말씀드린 트래픽 옵티마이제이션 기능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클러스터에 슬래시 A, 슬래시 렉 10에 있는 노드 매니저에서 파일을 접근한다면 네임 노드 입장에서는 같은 슬래시 A 프리픽스를 가지고 있는 IDC A에 있는 데이터 노드가 더 가깝게 판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IDC A에 있는 데이터 노드에 먼저 접근하라고 가이드를 주게 돼요. 반면에 똑같은 파일을 슬래시 B, 슬래시 렉 20에 있는 노드 매니저의 작업이 접근을 하게 된다면 네임 노드는 같은 슬래시 B 프리픽스를 사용하고 있는 IDC B에 있는 데이터 노드가 더 가깝다라고 판정을 하고 이쪽을 먼저 접근하라고 가이드를 내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림상 보이시는 것처럼 리드 오퍼레이션을 할 때 IDC 간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아요. 같은 IDC에 있는 복사본을 우선으로 접근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IDC 간 트래픽이 일단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장점이고, 두 번째는 IDC 간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기존 단일 IDC 클러스터랑 비교를 해봤을 때 동일한 성능을 리드 오퍼레이션에 제공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 리드 오퍼레이션 할 때 조금만 더 생각을 나아가 볼게요. 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렉 정보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보통 이제 그 하드웹에서 이 클라이언트 IP를 렉 정보로 환산을 하는 이제 토폴로지 스크립트를 보통 안에 넣어주게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렉 정보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클러스터는 저희는 보통 안바리로 클러스터 매니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바리에 저희가 운영하는 장비들의 모든 IP에 대해서 렉 정보를 다 기술을 해줘요. 그러니까 저희 클러스터 내에서는 그 클라이언트가 어디 속했다는 거 다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네이버의 모든 장비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면 네이버의 같은 IDC A에 있는 K8s 클러스터에서 저희 HDFS 파일을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장비가 아니니까 이 IP에 대해서 어떤 IDC에 속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IDC A에 속해 있음에도 이때는 그냥 랜덤으로 A나 B에 있는 데이터 노드 임의로 접근하게 되거든요. 이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요 스크립트를 조금 수정을 해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IDC 레벨에서의 모든 IP 서브넷 룰을 추가로 활용을 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10.112.1.1이라고 하는 이제 K8s 팟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가운데 있는 112라고 하는 서브넷 레인지가 IDC A에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슬래시 A, 슬래시 클라이언트와 같은 가상의 렉 정보를 만들어서 던져줍니다. 그럼 네임노드 입장에선 이 렉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상관없어요. 슬래시 A, 슬래시 클라이언트랑 가까운 데이터 노드를 찾을 거고요. 그러면 IDC A에 있는 데이터 노드 쪽으로 트래픽을 유통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운영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제 IDC 간 트래픽을 막을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IDC A하고 B에만 구축을 해놨는데 K8s 클러스터 IDC 완전 다른 X에 구성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쪽에서 접근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IDC 간 트래픽이 발생을 합니다. 어쨌든 X에서 A든 X에서 B로든 가야 되죠. 근데 그게 어디로 접근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IDC X와 A 사이에는 200GBps 분량의 DCI가 가설되어 있고 X와 B 사이에 800GBps DCI가 가설되어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B 쪽으로 유통시키는 게 더 나아요. 장애 가능성도 더 낮고 이제 성능 저하 가능성도 더 낮죠.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클라이언트 IP를 보고 10.200.1.1 가운데 200 서브넷 레인지는 IDC X이구나 라는 걸 판정한 다음에 X는 B 쪽으로 흘렸으면 좋겠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그 설정에다 기술을 해놓으면 이때 렉 정보를 /B/클라이언트 이런 식으로 가상의 렉 정보를 만들게 돼요. 그럼 이게 네임노드 입장에서는 실제로 IDC X에 있는지 B에 있는지는 관심 없어요. 그냥 /B 클라이언트랑 가까운 데이터 노드를 전달해 줄 거고, 그럼 IDC B 쪽으로 접근하게 저희가 트래픽을 유통을 시킬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리드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앞서서 이제 IDC마다 저희가 복사본을 2개씩 배치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왜 굳이 1개가 아니라 2개씩이냐라는 이야기 궁금증이 발생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만대 넘는 장비를 운영을 하다 보면 운 나쁘면 하루에도 수십 대씩 장비 나갑니다. 뭐 노후화돼서 깨지기도 하고 레이드 컨트롤러 에러도 나가고 뭐 커널 패닉도 나가고 이런저런 이유로 나가는데요. 이제 그때마다 그 장비에 데이터 노드에 있는 데이터들은 전부 다 다른 복사본으로 복구가 되어야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IDC마다 하나씩만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거 깨질 때마다 반드시 다른 IDC에 있는 복사본으로부터 복구를 해와야 돼요. 그 과정에서 IDC 간 트래픽이 발생할 거고 별로 이건 좋은 선택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2개씩 배치하도록 했고요. 만약 2개씩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 IDC 내에 하나의 복사본이 깨지게 되면 같은 IDC 내에 남아있는 다른 복사본으로부터 복구하도록 구현을 변경을 했습니다. 원래 기본 하드 구현으로는 이제 남아있는 것 중에 랜덤으로 가져와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고려를 해서 이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두었고요. 이제 뭐 모종의 이유로 같은 IDC에 있는 2개의 복사본이 동시에 실패하면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다른 IDC에서 복구를 해낼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IDC 간 트래픽을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을 해두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다 특정 파일에 대해서 IDC A와 IDC B의 복사본이 잘 배치되어 있다는 가정을 깔았어요. 그럼 이제 배치를 실제로 해야 될 거잖아요. 그 배치를 하는 게 이제 라이트 오퍼레이션이 되겠죠. 이 라이트 오퍼레이션을 HDFS의 문법대로 그대로 따라가 보면 클라이언트가 네임노드한테 파일 쓰고 싶다라고 요청을 할 거고, 그러면 네임노드가 렉 정보 이해해서 IDC A에 있는 데이터 노드 2개, IDC B에 있는 데이터 노드 2개 전달해 줄 거고요. 클라이언트가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쭉쭉쭉쭉 흘려보내고 마지막 데이터 노드가 수신하고 에게 따다다닥 돌려보내면 라이트가 완료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라이트 완료 시점에 IDC 간 데이터 동기화는 완료된 셈이 됩니다. 왜냐면 IDC A, B 모두 복사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두 번째 데이터 노드에서 세 번째 데이터 노드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 인터커넥트를 통하게 되죠. 그래서 IDC 간 트래픽이 어쨌든 발생을 하게 되고요. DCI는 보통 IDC 내부망보다는 레이턴시가 좀 높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조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뭐 리드 오퍼레이션보다 아까 라이트 오퍼레이션이 트래픽이 좀 적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다 라이트 오퍼레이션이 동시에 많이 발생하면 결국은 DCI 트래픽 터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하나의 라이트 옵션을 더 개발했어요. 지금 설명드린 기존 이제 HDFS 문법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를 이제 IDC 싱크라이트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추가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IDC A싱크라이트라는 옵션을 만들었습니다. IDC A싱크라이트는 그 AABB 모두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내 클라이언트랑 가까운 데이터 노드에 복사본만 배치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A에서 IDC A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파일을 쓰려고 하면 IDC A에 있는 데이터 노드에만 복사본 2개를 만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리드 오퍼레이션이랑 마찬가지로 라이트 오퍼레이션 시점에서는 이제 IDC 간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죠. 이 시점에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존 단일 IDC 클러스터에 대비해서는 성능 저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이거 지금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IDC 간 동기화 안 됐잖아요. IDC B 쪽으로 결국 데이터를 동기화를 해야 될 텐데, 요 IDC 간 데이터 동기화라는 걸 HDFS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언더 레플리케이티드 블럭에 대한 복구예요. 즉, 그러니까 이 파일은 복사본이 4개가 배치돼야 되는데 지금 2개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2개를 복구해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네임노드가 이 부분을 뒤쪽에서 백그라운드로 스케줄링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구현을 추가를 해서 이 복구가 IDC 간 트래픽을 유발하느냐 아니느냐를 판정을 한 다음에, 판정하는 그 IDC 간 트래픽이 유발하는 작업일 경우에는 특정 네트워크 스루풋 이하로만 스케줄링 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백그라운드에서 발생하는 IDC 간 데이터 동기화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통제할 수 있게 되죠. 자, 요렇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라이트에 대해서 살펴보면, IDC 싱크라이트는 IDC 간 데이터 동기화가 라이트 완료 시점에 동기화가 완료된 셈이 됐죠. IDC A싱크라이트는 라이트 시점에는 동기화 안 하고 뒤에 이제 복구 작업으로 동기화를 하게 되고, 그 트래픽 제어 하에서 복구 작업을 스케줄링해서 IDC 간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IDC 싱크라이트가 많이 발생했을 때 트래픽 컨트롤이 아직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미티드 IDC 싱크라이트라는 옵션을 또 개발을 했어요. 이 부분은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희는 싱크라이트용 트래픽 리밋하고 에이싱크라이트용 트래픽 리밋 설정을 일단 분리를 했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싱크라이트용 트래픽 리밋을 다 안 쓰는 상황에서 싱크라이트 요청이 들어오면 그냥 싱크라이트 하면 돼요. 근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미 다른 오퍼레이션이 라이트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트래픽이 꽉 찼으면 그때는 요청된 싱크라이트를 그냥 에이싱크라이트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 IDC에서만 그 복사본을 쓰고 나갈 거고요. 이제 뒤늦게 이제 에이싱크라이트용 트래픽 리밋 하에서 백그라운드로 동기화가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HDFS 네임스페이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라이트 오퍼레이션용 트래픽은 싱크라이트용 트래픽 리밋 더하기 에이싱크라이트용 트래픽 리밋으로만 통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트래픽을 통제할 수 있으면서도 동기화를 진행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운영 편의성을 좀 추가하기 위해서 개발한 거랑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저 이제 이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옵션을 디렉토리 단위로 설정할 수 있게 만들어뒀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노드 레벨에서 IDC 간 발생하는 트래픽을 매트릭으로 만들어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각 트래픽 제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운영 중에 임의로 바꿔야 될 수가 있죠. 네트워크 인프라 쪽에서 좀 눌러달라 그러거나 사용자가 좀 높여달라 그러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임노드 재기동하지 않고도 동적으로 설정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제 아래 보이시는 그래프가 실제 구성된 시스템에 제가 그 테스트용 트래픽을 좀 유통시켜서 만들어낸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싱크라이트용하고 에이싱크라이트용 모두 트래픽 제한을 512MB/s로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총 네트워크 트래픽은 두 개의 합인 1GB/s 이하로만 통제가 되겠죠. 이때 가장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싱크라이트를 했는데 트래픽을 안 넘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에이싱크라이트로 모두 빠지지 않고 그냥 다 싱크라이트로 진행이 되면서 트래픽이 확인되는 거를 노란색 선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가운데 있는 파란색 부분은 특정 디렉토리를 제가 설정을 해서 그냥 이 부분은 전부 다 에이싱크라이트로 써라 라고 기술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라이트 하는 시점에는 이제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제 네임노드가 특정 스루풋 이하로 동기화를 하겠죠. 그래서 저기 512MB/s 이하로 동기화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리미티드 싱크라이트는 이제 싱크라이트로 요청이 들어왔는데 너무 트래픽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설정된 512MB/s까지는 싱크라이트로 진행이 되다가 남은 부분은 에이싱크라이트로 전환이 되고요. 그 에이싱크라이트도 설정된 512MB/s 이하로만 트래픽이 통제되면서 총괄 트래픽이 1GB/s로 통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제 요구사항 설명을 드릴 때 너무 성능 저하 크면 안 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간단하게 그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10GB짜리 파일 리드하고 라이트 한 50번씩 반복한 다음에 중간값 채취했고요. 왼쪽에 있는 게 리드 성능, 오른쪽에 있는 게 라이트 성능이 되고요. 둘 다 높을수록 좋은 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가장 왼쪽에 있는 하늘색 지표는 저희가 기존에 구축해놨던 단일 IDC의 클러스터의 성능이에요. 그러니까 대조군이죠.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이제 리드를 했을 때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IDC 간 트래픽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완벽하게 동일한 성능을 IDC A에서 접근하든 B에서 접근하든 이룰 수 있게 되고요. 싱크라이트의 경우에는 DCI를 통과하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성능 저하가 조금 발생을 하는데 한 6에서 7% 네이버 환경에서는 한 요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실제 작업에서 성능 저하가 6, 7%는 아니고요. 순수하게 IO 성능 저하가 6, 7%니까 실제 작업을 돌릴 때는 이제 컴퓨팅 시간이랑 다 약간 희석돼 가지고 한 2, 3% 정도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싱크라이트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냥 내 IDC에만 파일 쓰고 나가는 거니까 기존 클러스터와 동일한 라이트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현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 요구사항 기존에 설명드렸던 거 합치하는지 한번 보죠. IDC 레벨에서의 고가용성 달성됐어요. 마스터 노드 3중화 했고요. 각 IDC별로 2개의 복사본 배치해서 고가용성 확보했습니다. IDC 간 트래픽 컨트롤 구현을 해서 리드 오퍼레이션은 IDC 간 트래픽 애초에 유도하지 않게 해서 성능 저하 없고요. 라이트 오퍼레이션은 한 6에서 7% 성능 저하가 발생을 하는데 대신 이제 클라이언트가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이트 옵션을 제공을 해서 사용자가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모든 트래픽 그 제어 구현은 전부 다 마스터인 네임노드에서 구현되도록 설정을 하였고 각 리밋은 동적으로 수정 가능하도록 구현되었고 또 모니터링도 다 가능하도록 해서 운영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IDC 심리스 HDFS에 대한 동작 원리가 될 거고요. 이를 실제로 적용하면 사용자나 아니면 어떤 정량적인 어떤 성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는 저희가 데이터 사일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DHCP 하거나 듀얼라이트로 필요한 네임스페이스에 복사를 해놨어야 됐죠. 그 TR 대응을 위해서도 서비스 담당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잘 추려내서 주기적으로 이제 HDFS에 백업을 해두었어야 됐죠. 근데 이제 IDC 심리스 HDFS 구현을 하면 그런 게 다 없어져요. 그냥 데이터를 여기다 적자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데이터 사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쪽에서 접근하든 리드 오퍼레이션은 IDC가 트래픽 유발 안 할 거고요. 라이트 오퍼레이션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트래픽 제어하에서 동기화 되겠죠. DR 문제가 발생을 해서 평촌 IDC가 날아간다고 해볼게요. 그래도 판교 IDC에 있는 마스터 노드하고 데이터 노드, 그 위에 있는 복사본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가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용자는 많은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이제 없어져요. 이제 하나의 파일이기 되기 때문에 권한관리, 오딧, 하이브 테이블 같은 메타데이터 다 단일 창고로 통일이 되고요. HDFS 레벨에서 데이터 동기화하니까 사용자가 복사 작업 직접 할 필요 없죠. 그리고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과다한 트래픽 유발할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선 매우 좋은데요. 저희 입장에서 이제 고민할 문제가 하나 더 생겨요.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이 네임스페이스 위에 적재를 시켜야 되는가. 근데 이 DCI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원이고 다 비용이에요. 그리고 증설하기 쉽지 않은 자원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이 네임스페이스에 다 올리는 거는 조금 비용 대비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연산용 중간 데이터나 특정 조직에서 아직 정제되지 않은 로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단일 IDC 네임스페이스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 상호 공유 필요성이 높은 이제 잘 정제된 데이터나 서비스 정상화에 꼭 필요한 필수 데이터 같은 거를 이 네임스페이스에 먼저 적재하도록 운영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정성적인 성과 외에도 정량적인 성과도 있어요. 기존에 다 복사를 해두게 되면, 예를 들면은 3개의 IDC에 1PB짜리 파일을 다 복사해 놓게 되면은 실제 사용하는 스토리지는 1PB 곱하기 IDC 개수 곱하기 레플리케이션 개수 해서 9PB죠. 근데 데이터 폴트 톨러런스는 2인 복사본이 3개 있는 셈 됩니다. 근데 IDC 심리스 HDFS 사용하게 되면 IDC당 2개의 복사본만 배치하기 때문에 6PB를 사용을 해서 산술적으로 저장 비용이 33% 절감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폴트 톨러런스는 오히려 5로 올라가서 더 단단한 데이터 폴트 톨러런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고요. 간단하게 랩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실적인 이유로 대규모 하드 클러스터는 한 IDC에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배치해도 안 되고요. 배치하면 IDC 장애나면 날아가니까요. 그래서 여러 IDC에 나눠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데이터 사일로 문제와 디제스터 리커버리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는 해결책들이 있긴 하지만 사용자가 다 책임져야 되고요. 잘못하면은 트래픽 너무 많이 발생시켜서 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IDC 심리스 HDFS를 구현을 했고요. IDC 간 발생하는 데이터 동기화와 트래픽을 제어해서 리드 오퍼레이션은 성능 저하 없이, 라이트 오퍼레이션은 합당한 정도의 성능 저하만으로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사용자는 이 HDFS가 어떤 IDC에 구성되어 있다는 걸 그냥 이제 무시해도 돼요. 그냥 순수하게 스토리지 레이어라는 앱스트랙트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상관이 없게 되고요. 그래서 사용자는 굉장히 쓰기 편하게 되고,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일단 유지 보수 비용이 33% 줄어들고, 사용자 실수로 인해서 갑자기 장애 발생하는 거를 완전히 막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큰 이제 운영 편의성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IDC 레벨에서의 HDFS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발표고요. 네, 감사합니다.